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자립을 위해 지역학을 내세우게 되었다. 1993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학을 필두로 16개 광역시도에서 인천학, 부산학 등 독자적인 지역학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율에 의한 지방자치의 물꼬가 트이고 지역의 정체성 정립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내포시대를 맞이하여 충남학이 발현되었고 충남이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충남의 뿌리를 찾아가겠다는 활기찬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따뜻한 산들바람이 부는 계절 봄. 충남 지역의 한 대학에서 봄의 생동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강의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 천안학 수업 듣고 있습니다. 천안학을 왜요? 타 지역 사람이라 천안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천안학이 뭔지 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수업 듣게 됐습니다. 충남의 산업을 한번 제가 통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수출 물량,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70% 이상을 하는 곳이 어디냐? 천안아산이. 여러분 70% 이상을 한답니다. 우리 천안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존감도 약해지고 해서 천안이 참 좋은 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대학에 대한 사랑도 좀 커지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산학 강좌는 대학생들의 아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산시와 아산학 연구소 주관으로 2010년도 1학기부터 시작하였다. 순천향대학교를 시작으로 현재는 관내 3개 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하고 있다. 한 학기에 16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호서대, 순천향대, 선문대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일까? 지역학이 생기게 된 이유는 우선 그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자기 지역을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993년도는 그 서울시가 수도가 된 지 600주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서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우리가 서울을 알고자 해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더라. 우리가 서울을 너무 연구하지 않지 않았느냐. 당시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 그 지원해서 서울학 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서울학을 낳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지명 뒤에다 학이라고 하는 그런 걸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서울 수도 600년을 계기로 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학인 서울학을 만들게 되었다.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빠른 변화와 발전을 보이고 있는 천안시는 급속한 발전과 함께 천안의 제 모습을 잃을지 모른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다. 특히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밀집해 13개 대학과 7만 대학생이 머무는 도시지만 대부분 천안을 대학 재학 기간 중에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고 있죠? 학생들에게 천안을 제대로 알리고 천안의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천안학인 것이다. 네, 역사에 관해서도 되게 많이 관심이 있어서 역사 인물 몰랐던 것도 좀 많이 알게 됐던 것도 있고
좀 더 뭐 명소 같은 것도 좀 더 알게 됐던 것도 있고 솔직히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가는데 이 수업 듣고서 아 천안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좀 더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든 지역학들이 주로 연구에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시작한 서울학도 대표적인 경우고요. 사실 이런 지역학들이 주로 그 연구자들의 품 안에만 좀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우리 천안학 같은 경우는 이 연구물을 지역에 있는 그 주체들, 커뮤니티 주체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타깃이 가장 먼저 대학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계속 알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큰 반항을 일으키게 되고 천안학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은 후 용인, 수원, 아산, 홍성, 김해 등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지역학을 만들었다. 지역 정체성 정립이 곧 지역 경쟁력이라는 인식 확산으로 지역학이 대두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정체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역학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것인데,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배경이라든가 역사적 변천 과정이라든가 그 속에서 지역민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어떤 의식,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의 정체성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거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한 보령 머드 축제. 이탈리아와 러시아에서 합작 공연한 창작 오페라 성웅 이순신. 우리 지역과 지역 출신의 인물을 콘텐츠로 적극 개발하여 충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체성을 활성화한 성공적인 대표적 사례이다. 이탈리아의 작은 소도시 볼로냐. 도심의 오래된 빵 공장, 담배 공장, 창고 같은 공간을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으로 탈바꿈하여 일상 도시 생활의 중심으로 시민 생활의 무대로서 살아남도록 계획하였다. 일본 가나자와의 가나자와 학은 대학과 신문사의 시민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 공개 강좌, 가나자와 마스터 선정 등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으로 희소 가치를 상품화한 사례이다. 중국 역사 문화의 5대 발견 중 하나인 휘주 문서의 발견으로 시작한 휘주학은 휘주 문화 코드로 문화 브랜드화하여 문화유적의 연계 관광 자원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지역의 특성과 특질을 잘 살리고 지방 문화 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충남이 세계화에 편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충남학의 시작이 아닐까. 충남이 다른 지역과 다른 어떤 문화적인 토대, 배경, 또 어떤 산업적인 또 지역적인 그런 특색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이제 잘 발굴해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대중과 같이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청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른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특성 또는 그 어떤 자연 환경적인 배경, 또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가치와 또 미래의 비전을 찾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지역학의 이름으로 충남학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초의 일이었다.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충남도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기된 이 연구사업은 동년 8월 충청남도 지역학 기본방향 수립이라는 연구사업으로 본격화되었다. 우리 진흥원에서 충남학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올해가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양성한 이제
강사들에 대해서 이제 심화 교육을 좀 시켰고요. 충남인의 정신을 좀 함께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 아시아 중심의 충남이로 발전해 나가는데 역할을 충남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좀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학은 지역 4개 대학의 거점 대학과 특성화 대학으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특성화 대학은 전공 과목으로 채택하여 심화학습하고 충남학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각 지역 시, 군, 시민대학에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처음에는 충남학이라길래 솔직히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요. 근데 교수님께서 옛날 이야기들이랑 뭐 현대 이야기들 되게를 잘 조화롭게 해주셔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요. 특히 천주교가 충남 지역이랑 되게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충남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충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충청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이사 온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충청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이제는 천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찾다 보니까 우연히 밴드를 통해서 충남학 강의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충남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은 서울에 가까운 남쪽에 있어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대를 서울에 살면서 이 도에 전답과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의 근본으로 삼자는 집이 없다. 또 서울과 가까워 풍속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터를 고르면 가장 살만하다. 충남은 한반도 중남부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인다. 문화는 흘러가는 강물처럼 강물 따라 전파되고 산줄기에 따라 끊어지기도 한다. 이렇듯 충남은 지리적으로 내포문화, 금광문화로 나뉘고 역사 문화적으로는 백제문화와 유교문화로 나눌 수 있다. 충청도에서 내포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쯤의 가야산이 있고 서쪽은 큰 바다이며 동쪽엔 큰 들판이 있다. 택리지에는 가야산 주변 고을들을 내포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비록 기록마다 내포에 대한 지역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 서해안 지역이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내포 지역이었다. 내포 지역이 충청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포 지역이 이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얘기를 하는 몇 가지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은, 내포 지역에서 이른바 어와 염, 이른바 그 바다 물고기들과 소금을 구하기가 매우 쉬웠다. 이런 이제 그 이유가 하나가 추정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 태안반도 내포 지역 일대가 이른바 그 지형이 험하지도 않고 해서 논농사나 밭농사를 하기에 비교적 적합했다. 내포는 서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어서 대륙과 연접한 북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에서 가장 빠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던 지역이다. 이는 해상왕국인 백제 시대에도 보이는 성향으로, 백제는 당시 해양교통을 발달시켜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시켰다. 이와 관련한 당시의 기록은 현재 찾기 힘들지만 현존하는 태안 마해삼존불,
서산 마해삼존불, 사면석불 등은 이곳 내포가 중국 선진 문물이 수입되는 경로였던 점을 대변해준다. 해당 불상들은 사람 이상의 키를 가진 거대한 규모의 불상들로 이러한 불상 제작은 백제의 수도가 있던 공주나 부여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돌로 된 불상 제작 기술은 대륙으로부터 전수받았다고 추측하고 있다. 특히 가야산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칭암절벽에 거대한 열의 입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보살 입상, 왼쪽에는 반가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는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마해 삼존불상이 있다. 차갑고 단단한 바위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는 불상은 중국의 남북조 시대 말기인 제주 양식을 엿볼 수 있다. 그 내포의 중심지가 홍성이었었는데 전통시대의 그 홍성의 그 관할 구역은 평택에서부터 서천까지 한 22개 군을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었는데 이 내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 특성, 역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서해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첩경, 아주 첩노일 수 있었고 외래 문물이 수용되는 가장 교두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고 불교 문화가 융성하는 또는 실학도 발달해요. 다 이 내포 지역. 그래서 내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한국사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에도 내포는 해양교류의 중심 역할을 했다. 당진이라는 지명이 이때 생긴 것인데 당나라와의 교류 진지를 뜻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에는 태안 이씨, 서산 정씨, 절강 편씨 등이 이 시기에 내포로 입향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주교가 들어오기도 했다. 이처럼 선진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지역인 탓에 이곳에는 항상 장시와 보부상들이 존재하게 됐다. 호산록에 따르면 서산 지역에 장시가 들어섰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서산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던 홍주나 예산에도 비슷한 규모의 장시가 들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전국 장시의 소재지를 기록한 임원경제지에는 내포 지역에만 30개 정도의 장시가 들어섰다고 했다. 특히 어떤 그 곡물들보다도 어염, 특히 소금, 물고기, 특히 소금 내지는 새우젓 이런 것들이 조선 팔도에서 가장 대규모로 쉽게 생산이 되는, 산출이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염들이 내륙으로 남한강수로 등 금강수원 등을 통해서 깊게는 경상북도 내륙, 강원도 내륙, 호남 북부, 남부 이쪽까지 이제 보부상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근대적 상업 형태로서 그 보부상들이 일찍이 저산 파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의 예산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부상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내포에서의 보부상에 대한 존재도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홍주를 중심으로 한 원홍주 육군 상무사와 예산, 덕산에 예덕 상무사가 있었다. 지금도 예덕 상무사는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마지막 보부상인 유진용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약 20명의 보부상들이 덕산장을 다녔다. 이들은 장까지 선두다툼을 벌이며 길을 걸었고 그래봐야 5분 차이지만 빠를수록 한 수를 더 받았다. 비록 5분 차이로 버는 돈이 상당했다는 그의 발언을 볼 때 덕산장이 여간 크게 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서들어요 가져를 가요 싸게 싸게 가져가요 어디를 가면
오면은 거저를 준나 헐찍헐찍이 막 팔아요. 자, 싸요 싸. 초봄에 담은 젖은 새우젓이고 2월 오사리는 호젓이요. 5,6월에 담은 젖은 육젓이고 가을에 담은 젖. (2015년 7월) 백제 문화의 인류 문명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웅진시대, 사비시대의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등 8건이 등재가 되었는데 백제는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통합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실질적인 국가로의 면모를 보여줬고 근초고왕 때 마한 전역을 통합한 뒤 660년까지 존속한 고대 왕국이다. 475년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성에서 현재의 공주로 천도를 하게 된다. 당시 백제가 공주를 새로운 도읍지로 정한 이유는 방어상의 이점과 교통의 편의성, 생산성 등 3가지 때문이다. 우선 공주의 경우 금강이 자연적인 방어선 역할을 했고 공산도 평지보다 약간 우위에 있어 평지가 대부분이었던 한성에 비해 방어가 편한 편이다. 특히 금강은 방어뿐 아니라 수로를 통한 교육이 수월하다는 점 역시 강점으로 꼽혔다. 사실 그 충청남도의 역사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백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백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1500년 그 이후에 역사가 전개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로 금강 유역에 1500년 전에 백제 서울이 이제 옮겨옴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남도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중심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제가 이것을 자리 잡은 그 중요한 이유는 금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은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어떤 문화 발전, 또 문화 형성, 문화 발전의 기본적인 토양이 되었던 중심적인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공산성은 백제 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백제 때에는 웅진성으로 불렸다가 고려시대 이후 공산성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475년 문주왕 때부터 성왕까지 64년간 지속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의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군. 이곳에는 1971년 우연히 발견된 무령왕릉이 있다. 왕릉의 묘지석으로 백제의 왕들 가운데 출생과 사망 연대가 정확히 확인된 유일한 왕릉이다. 내부는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구조이다. 천장에 사용된 벽돌은 아치형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 면을 작게 만든 후 조립하였다. 화려한 연꽃 무늬와 등감의 설치로 그야말로 내세의 방으로 꾸며져 있었다. 무령왕릉에서는 108종 2,900여 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남조 문화의 직접적 교류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무령왕은 고구려, 말갈의 침입에 착실히 대처하였는데 512년 무령왕은 삼천의 군사로 위천의 북쪽으로 진출해 고구려 군사를 크게 무찔렀다. 그리고 대규모 간척 사업과 수리시설 건설 등을 통해 농업을 독려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기반을 쌓았다. 동성왕, 무령왕대에 다져진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백제의 중흥과 왕권 강화의 목적에서 사비로의 천도를 단행하였다. 바로 사비시대가 열린 것이다. 걸출한 불교 예술품이 탄생하였는데 백제의 대표적 사찰인 정림사지와 정림사지 5층 석탑,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 대향로는 불교와 도교의 복합적 요소로 백제 왕실의 사상을 압축하여 표현했다. 백제의 문화가 백기를 통해 문물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예산과 서산, 태안 등 서해안 지역에 백제의 불교 문화가 전파됐다. 그 특징은 바로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미를 최대한 강조했다는 점이다. 부여 관북리 유적지는 백제의 마지막 도성인 사비의 왕궁지로 추정되고 있다. 부소산성은 백제의 수도인 사비 도성의 일환이며 왕궁을 수호하기 위하여 538년 성왕 16년에 수도 천도를 전후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1982년) 이래의 발굴 조사를 통해 왕궁 건설과 확장을 위해 조성한 성토 대지와 그 위에 만들어진 대형 정각 건물과 남북, 동서방향의 도로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왕실 수공업 생산지였음을 보여주는 철기와 금, 금동 제품 제작소 등 공방시설도 확인되었다. 부여에서 논산 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산의 남쪽 기슭에 7기의 백제의 왕실 묘지인 고분군이 있다. 금일 백제 26대 성왕릉 앞에 조촐한 제단을 마련하였고 1400여 년 전 백제 시대의 사적지와 유물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감격스러운 사연을 지난 10월 백제 26대 성왕에게 백제 역사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고하는 고유제가 진행되었다. 능산리 고분군은 연대 순으로 보면 중하총, 동하총, 서하총 순으로 축조되었다. 중하총은 웅진에서 즉위하여 사비에서 사망한 성왕의 능으로 추정하고 다음 동하총은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동하총은 널방의 네 벽과 천장에 사신도와 연꽃, 구름무늬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고구려 고분 벽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어 660년에 멸망할 때까지 700년 동안 존속했던 고대 왕국이지만 백제 역사를 통틀어 충남 지역과 관련된 시절은 2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하면 지금의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는 것은 가장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가능했던 것은 이 백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 여기 역사적인 의의가 국제적으로 인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백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동아시아에서 백제가 문화교류의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진문화 받아들이고 또 이걸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문화권이라고 하는 형성하는데 백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 유적이
다른 그 문화유산에 비하면 남아있는 유산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 백제 역사의 의미를 국제적으로 공인했다.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많은 석기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인류 진화에 관해서 그 어느 석기보다도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하나의 석기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도록 고안되어 있어 주먹도끼는 마치 현대의 맥가이버 칼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리고 거의 100만 년 이상 사용된 구석기 시대 최고 히트 상품 중 하나인 것이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은 공주시로부터 직선거리 약 6km, 장기면 석장리의 금강 부간 하안 당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지이다. 바로 이곳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1964년 한국 최초 구석기 유적 발굴과 연구가 시작된 석장리 유적은 50년 전 외국인 대학원생에 의해 뗀석기가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되어 30여 년간 연세대학교 손보기 교수에 의해 발굴되고 연구되었다. 우리나라에 구석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교과서에 신석기부터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가 존재한다. 그걸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이 석장리 유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게 된 그런 지식, 구석기 된 지식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지역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생각 이상으로 구석기 유적이 많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한반도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그런 지식의 출발점, 이것이 이제 석장리 구석기 유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금강 유역에 형성된 문화는 시대별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선사 문화와 백제 문화, 그리고 고려, 조선 시대의 문화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금강은 397.79km의 길이에 총 유역 면적은 9,912.1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남한에서 세 번째로 길이가 긴 강이다. 발원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서 발원하여 서해의 군산만으로 유입하는 우리나라 6대 하천 중 하나이다. 신증 동구겨지 승남은 각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 금강의 명칭을 정리했는데, 금강은 공주에서 웅진, 웅천, 웅천하, 웅진강으로 불렸고, 부여에서는 사비하, 백강, 기벌포, 백촌강 등으로 서술됐다. 금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넓은 충적평야와 낮고 완만한 구릉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선사시대 이래로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금강을 따라 펼쳐진 선사유적은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상을 보이고 있다. 금강 유역에서 조사된 선사유적으로는 한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을 비롯하여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원삼국 시대, 공주 부여 일대의 백제 유적, 그리고 이후 역사시대 유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강은 하구가 넓고 내륙 수운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철도 등 육로교통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강경까지 큰 배가 자유로이 운항했다. 부강까지는 작은 배로도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금강은 내포의 특산품을 이동시켜주는 훌륭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금강 문화 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바로 누정 문화이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지역에 정자가 많이 세워졌는데 이는 자연스레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금강에 정자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오강팔정이라는 말도 생겼다. 금강의 정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는 용도는 물론 학술 등의 모임을 하는 장소로 이용됐다. 강학과 교풍의 기능이 강했던 것이다. 공주시 탄천면 유하리에 있는 원산정에서도 바라보는 금강은 그 경치가 빼어나다. 현판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당시 선비들의 교풍을 느낄 수가 있다. 부여산 기슬 백마강변에는 대제각이라는 정자가 있다. 1700년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잡혀갔던 이경효가 낙향하여 거처하던 곳에 그의 손자 이명이 정자를 세웠다. 이곳에는 가슴을 울리는 잊을 수 없는 8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는데 우암 송시열의 글귀로 국벌의 원대한 꿈을 꾸었던 효종의 아픈 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제각은 송시열을 비롯한 북벌의 중심 인물들이 많이 찾았는데 이곳에서 이들은 강학을 하고 시국을 논하며 글을 지었다고 한다. 금강이 강학과 교풍을 중심으로 한 누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학문의 꿈을 꾼 이들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기호 유교 문화가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 됐을지도 모른다. 성리학을 수용하는 데 가장 앞섰던 이는 고령 출신의 백의정으로 이들의 뒤를 이은 이들이 바로 이곡과 이색부자를 비롯한 한산 이씨 가문들이다. 이들은 서천 한산 출신으로 금강 하류의 터를 잡고 살았던 가문이다. 내포 문화와 금강 문화의 접점 지역에서 전진 성리학이 발달한 것이다. 이후 이존호, 길제, 박팽년 등이 성리학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로 이들은 모두 금강유역에 연고를 뒀다. 16세기 들어서는 계룡산의 박증, 김정, 이자 등 유성 지역에 거주했던 이들이 선배들의 뜻을 이어갔고 조선 후기 들어 유학을 주름잡았던 기호유교의 대북격이 되는 김장생과 그의 수하생인 김집,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등 역시 논산을 비롯한 회덕 등에 거주하면서 금강에서 기호유교의 꽃을 뿌렸다. 당시 기호유교를 학문으로 배웠던 사림의 분포를 보면 38명 중 17명이 충청 출신이다. 사계 김장생 선생은 우리 기호유학에 대단히 중심되는 인물이죠. 우리나라 17세기 이후에 소위 예학이 대두돼요. 예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 후에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또 국민들의 그 도덕의식이, 윤리의식이 희박해진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국가의 질서와 또 사회 윤리를 재건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겨요. 이때 바로 그 예학을 심화시키고 또 예학의 체계를 세우는데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한 분이 사계 김장생 선생이다. 예학은 엄격한 질서와 정교한 형식을 중시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 특징은 이 시기의 내외적 변화에 대처하는 데 적합했다. 김장생은 이런 시대적 필요에 부응해 예학 연구를 선도한 인물이었다. 이후 18세기 들어 기호유교는 남한강 유역과 내포 지역까지 전파됐고, 내포 지역의 기호유교 문화생들 역시 호랑 논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었다. 인성과 물성에 대한 동질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이간과 한원진 간에 벌어진 인물성동 이론은 인간의 주체성과 도덕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인간의 본능과 물질을 최고 가치로 인정하는 현대의 자본주의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상이다. 이렇듯 기호유교는 정치사회의 현실에 참여하고 살림에 은거하여 학문과 지조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후학을 지도하는 일에도 큰 가치를 두었다. 또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진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그 시대의 리더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양반이라고 하면 선비가 돼야 되겠죠. 선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 또 국가의 지도자, 지역의 지도자로서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지도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호유교의 선비정신을 배우기 위해 충남학 특성화대학에서는 1박 2일간의 선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입체감이 느껴지는 글씨면 좋은 글씨다. 판자같이 얇은 판자가 이게 두껍게 썼지만 왠지 얇은 판자 같다. 입체감이 안 느껴요. 질량감이 안 느껴진다 하면 그건 안 좋은 글씨예요. 대학생에게 맞는 선비정신에 대한 특강과 생활 예절 배우기 탁본 실습과 특강, 그리고 동양예술의 정화, 서예 감상법 등을 배우며 이 시대에 맞는 선비정신에 대해 체험하고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학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일제강점기에 잘못 인식되었던 올바른 선비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수고를 하다가 수리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선비는 그저 권위 있고 고리타분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선비문화 체험을 통해서 선비들이 단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모습과 올바른 정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예에 대해서 배웠는데 서예가 단지 글자가 아니라 그들의 어를 담고 있고 올바른 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과거 현실 정치에 참여했던 기호유교학파는 그 시대의 참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충효, 절의, 예의, 개척 정신이 바로 선비 정신이며 그것이 충남의 기본 정신이다. 그렇다면 충남학이란 결국 이러한 선비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며 충남의 문화와 역사, 경제, 지리 등 과거와 미래 그 모든 것이 바로 충남학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소통거리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구가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거지. 연구가 많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때 결국 지역의 커뮤니티 주체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거리가 많다. 그런 거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충남학의 활성화 방안으로 충남도청과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올바른 충남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포럼을 가졌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역학이라는 게 관광도 있고 지역의 뭐 민도, 문화 수준 높이는 것도 있고 문화예술도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하는 게 앞으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 충남학 활성화 우리가 이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그리고 올해 사업과 내년도 사업의 방향이 잘 잡혀서 아주 좋습니다. 또한 충남학은 충남의 원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활용하고 지역민과 같이 상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일 것이다. 근데 보시면 이 얘기는 명나라 지금 이거 지금 그 연호를 썼잖아요.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지역이 모여서 국가가 된다. 지역학이 문화 국가 형성과 무관할 수 없다. 이제 충남학은 그 나아갈 길을 힘차게 한 발 내딛게 되었다. 우리가 충남학을 배우면서 이 땅에 대한 역사, 지리 굉장히 많은 걸 배웠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알았던 것을 보게 된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때는 정말 좋아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충남학을 배우는 그런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서 이제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충남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학은 적어도 일반 학문에서 하는 거와 다르고 지역학으로 할 때는 종합적인 것이 돼야 되겠다. 연구로 끝나지 말고 그게 계승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도 충남하면 어떤 그 인정해 줄 수 있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전통 문화는 미래 산업의 승부처입니다. (21세기는) 각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방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학문을 확립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남학을 보다 창의적인 지역학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역의 학문을 보다 체계화시킨다면 지역민의 삶과 질은 물론 탄탄한 발전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지역의 힘이자 나아가 한국의 힘이기 때문이다.